힘들죠? 아니, 아닙니다. 벌써 지금 몇 시간째야 지금. 이제 대한민국 살인 사건, 사실 우리는 대한민국 살인 사건이 메인이잖아요. 네. 예, 오늘 대한민국 살인 사건 148회예요. 아, 벌써 148회. 그러니까 148회면 148주 한 거예요. 그렇네요. 예. 이거 오늘 선정한 거는 워낙이 많은 분들이 봐서요. 듣고 봐서 다 언론도 하도 많이 타서 누구나 다 아는 사건인데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살인 사건의 범주에 이걸 안 넣을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선정했고, 요거는 우리 홍유진 박사님이 얘기해 줄 게 많은 사건이라서 이걸 골랐어요. 사실은. 오늘은요,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입니다. 뭐 누구나 뭐 거의 다 알 거예요. 허위 자백으로 유명한 사건. 아, 유명하죠. 그거 바로 이제 그 본인의 관점에서 그게 바로 나오죠. 저는 수사 개판으로 한 것만 생각나는데. 예, 가겠습니다. 이게 약촌오거리라고, 그래서 약촌오거리가 뭔가 하고 찾아봤어요. 그 익산에 약촌오거리가 있다고 그러길래 네. 그 어떤 거리인가 그랬더니 이게 조선시대 그 일대에 그 동산 모양의 조금 야트막한 동산 모양의 구릉이 몇 개 있었대요. 네. 이 구릉이. 예, 거기에서 약초를 재배하는 농가가 많았답니다. 아, 그래서 약촌 오거리래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도 약촌 오거리 여기 연결된 도로 중 몇 개의 도로는 약간 높은 언덕진 도로로 이렇게 돼 있다네요. 그러니까 구릉이 막 이렇게 있는 데에서 거기서 예전에 조선시대 때 약초 재배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가 약촌인가 봐요. 그리고 거기를 중심으로 5개의 도로가 이제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내려와갖고 구릉이니까 내려와서 네, 낮은 오거리가 된 거죠, 이게. 네. 예, 그래서 오거리를 이루고 있다고 그러고, 과거에는 비가 오면 침수 상습 침수 구역이었대. 당연하죠, 뭐 낮으니까. 이렇게 낮으니까요. 네. 그 근처에는 현재 2개의 큰 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그러네요. S 아파트, D 아파트가 있다고 그래요. 들어와 있고, 옛날에는 큰 방죽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하여튼 약촌오거리는 물이 모이는 곳. 물이 내려오니까 물 모이겠죠. 지형상, 네.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근처에 크고 작은 다방이 많았다. 예. 2000년대 그 즈음에는 이 오토바이 뒷자리에 보자기 이렇게 싸서 들고 따라가는 여자들이 있었죠. 차 배달하는 여성들, 네. 아가씨 태우고 배달 가는 그 이제 이른바 뭐 티켓 다방 비슷한 형태죠. 네, 그렇죠. 그게 네. 근데 티켓이 아니라도 옛날에는 미쓰긴 미쓰리가 사람들이 고스톱 치다가 야, 차 시키자 그러면 뭐 태양다방에 전화해가지고 김양 여기 뭐 커피 5잔 갖고 와면 그 오토바이 배달해주는 친구 네네. 있고 뒤에 타고 와서 또 돌리고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게요. 들어가 볼게요. 네. 2000년도입니다. 2000년. 그러면 지금 21년 전입니다. 8월 10일이니까 21년 한 달 정도 넘었네요. 그죠? 여름이네요. 여름입니다. 2000년 8월 10일 날 목요일 날이랍니다. 새벽 2시경에 익산에 있는 그 택시 무슨 T교통이라고 하는데 무슨 교통인지 모르겠어요. T. 네. 그 교통 택시 회사 소속의 그 피해자는 유 씨예요. 유 씨. 네. 그 42살 먹은 유 씨인데 이 택시 기사 강 씨가 유 씨로부터 무전을 받아요. 그때는 택시 기사가 무전했습니다. 무전. 유 씨가 무전을 하는 거예요. 나 여기 하면서 여기 약촌오거리인데 나 지금 강도당했어. 이러고 무전이 찍찍 끊겼어요. 그러니까 사망하시기 직전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전을 받은 이 강 씨, 이 택시 기사분이 계속 재연결 눌렀는데도 안 돼요. 그 연결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도당했다 보니까 심상치 않은 사건 아니에요. 바로 응급 이송 차량도 이 사람이 이제 보낼 사람이 다 죽어가니까 그리고 경찰에도 바로 신고를 했던 겁니다. 요즘은 조금 또 그런 뭐 택시 강도 사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때는 또 택시 강도 엄청 많았어요. 오히려 이제 택시 하시는 분들이 피해 당하는 사건이 맞습니다.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현금을 갖고 다니는 또 맞아요. 직업이다 보니까. 근데 참 택시 강도죄가 처벌이 엄청 세거든요. 네. 정말 택시 강도하는 새끼들 세대가리예요. 택시 기사분들 거 돈 다 털어야 돈 10만 원도 안 돼요. 그리고 새벽잠 못 자고 돌아다니면서
몇천 원 단위로 택시 매다 꺾어서 그 버른 분들 그분들 강도 물론 기회는 좋죠 그 새끼들이. 그러니까요. 일단 타면은 쉽잖아요. 둘만의 공간이니까 저 목에다가 칼들이 대고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자체 블랙박스 있고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만 해도 휴대폰이 많이 없다 보니까 무전으로 서로 기사분들끼리 연락했나 봐요. 깜짝 강도당했다고.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받으신 분이. 예. 그래서 이제 저 바로 응급 기사도 저 무전 받고 2분 만에 현장 도착했대요. 그냥 날라갔겠죠. 약촌 거리로. 거기 갔더니 약촌 거리 부근에 그 버스 정류장 앞에 택시가 세워져 있는데요. 어깨하고 가슴 이런데 몸 곳곳에 흉기를 맞아가지고 신음 피 엄청 흘리고 있었대요. 신음하고 있는 그 유 씨를 택시 기사가 유 씨를 발견을 한 거고요. 하여튼 운전석 문 열고 어깨에 손 대니까 피 응어리가 막 미끄러질 정도였대요. 엄청나게 출혈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출혈이 심했으면 이제 그 찔린 횟수도 많았다는. 엄청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응급 기사가 2분 만에 도착해서 병원으로 바로 후송했겠죠. 네. 근데 하기야 후송 호송 이거 잘 써야 되겠더라. 후송은 전방 부대에 있는 어떤 군인이 뭐 문제 생기면 이제 이렇게 날라는 거 후송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요. 호송이 맞는 것 같아요. 안전하게 보호해서 조치 취한 나름 호송. 근데 이제 호송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형사들이 후송이라고 쓰는 이유가 호송이 대체로 죄진 새끼들 갖다 주는 걸 호송 쓰다 보니까 그 고의적으로 형사들이 호송 소리를 잘 피해요. 병원 가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후송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언어의 뜻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분은 병원으로 모시고 갔지만 바로 사망했어요. 총 한 12군데 정도 찔려서 바다 출혈로 사망하셨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예, 맞습니다. 12군데 찔렸는데 그 중에서도 급소 찔렸네요. 아휴. 폐동맥을 찌르고 들어가면서 절단을 해버린 것 같아요. 또 동맥이 절단되면 피가 엄청 많이 엄청나요. 나오잖아요. 저는 막 이 뽑는 것도 봤어요. 동맥 쪽은 예, 이 경동맥 부위를 찔렸는데 이 조폭들 네네. 전쟁하는 상황에서 이걸 찔렸는데 가보니까 현장에서 피가 거의 분수처럼 뽑아. 저거 금방 죽을 것 같아 쫓아가고 이거 손으로 여기를 누르고 병원에 갔는데 감당이 안 될 정도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그러니까 이분도 이거 아마 찔리는 순간에 폐 동맥이 절단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이건 사실 살기 힘듭니다. 그러네. 이게 아마 딱 그 결정적인 사인이 되는 건가 봐요. 예. 예. 그리고 바로 이제 경찰도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그 경찰들이 그 수색도 하고 그랬는데 그 수색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한 사람의 운명이 꼬이는 순간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10대 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현장에서 오토바이를 딱 멈추고 형사들이 막 현장 택시 주변 막 하고 밑에 뭐 담배꽁 찌는 거 줍고 있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다 탁 쳐다보는 거예요. 애가 10대 어린아이예요. 네. 최모 씨인데 그때 경찰이 이렇게 보더니 야 너 일로 와봐. 너 그 누구 못 봤냐 이 근처에서? 네. 너 오토바이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랬더니 얘가 못 봤어요 하고 갔으면 끝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게 참 묘해요. 얘가 아까 저기 한 명 막 뛰어가는 거 보긴 봤어요. 나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한 명이 막 뛰어가는 거. 그럼 경찰 눈이 번쩍 뜨이죠. 그렇죠. 응. 이 친구, 이 최군 이 친구는 15살이에요. 일명 다방꼬마. 다방꼬마라고 불리면서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여성분들 뒷자리에 태우고 차배달을 가는데 앞에서 운전하는 오토바이 운전수가 있대잖아요. 배달하시는 이제 분들 중에 오토바이 직접 운전 못하는 여성들. 분들이 있으시니까. 네. 그러니까 얘는 대체로 이제 얘가 날라다 주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방꼬마라고 불렸대요. 15살이니까 다방꼬마라고 불렸겠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아르바이트 같은 거 이제 한 뭐 거죠.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사가 그 얘기 듣더니 어떤 사람이 하나 뛰어가는 거 봤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옆에 있는 형사한테 얘기해요. 얘가 뭐 봤다는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사가 그래? 야, 너 그 진술 좀 해줘. 경찰서 데리고 가요. 그 지금 목격자잖아요. 그러니까 네. 경찰서로 이제 동행을 해서 수사에 좀 협조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아침까지
목격자 진술을 받았어요. 아침까지. 네. 이것도 저는 납득이 잘 안 되기는 해요. 그러게요. 이미 이때부터 새벽 02시에 시작됐는데 아침까지 받았다면 거의 한 7시간 내지 8시간을 받았다는데 무슨 목격자 조사를 7시간 정도 받겠습니까? 저는 이때부터 이 형사들이 뭔가 이상해요. 그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히 뭐 목격한 내용이 되게 길다, 많다 이렇게 하면 뭐 그러니까요. 진술할 것도 많을 텐데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냥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다가 봤다는 내용에서 뭘 그렇게 수시간 동안 아침까지 이야기할 7시간을. 얘기거리가 없잖아요. 그때부터 나는 얘가 꼬인 것 같고 형사들이 어떤 이상한 방향으로 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익산경찰서 당시 형사들은 욕을 먹어도 싸고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 아예 사전에 말씀드리고 그래 또 이제 이 방송 나가고 나면 또 엄청 와서 욕하겠지만은 나쁜 놈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이런 있어서 경찰 조직에 진짜 암적인 존재였던 새끼들이에요. 저 다방 꼬마 이 최군이 얘기한 거는 신장이 170cm 정도. 10대 후반의 남자라고 얘기했고 한 명인가 두 명인가 다급하게 뛰어가는 걸 봤다. 이렇게 그 진술을 했대요. 네. 그럼 어떻게 봤느냐? 너 그럼 어떻게 봤어, 네가? 그 이제 또 목격자가 나오면 어떤 경위로 봤는지를 따져야지 그 목격의 진술이 그렇죠. 사실인지 여부를 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여기 이 근처가 내 배달 섹터예요. 내 배달 구역이라 배달 갔던 아가씨를 태우고 그 시간에 그 일대를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예요. 자기 수시로. 네네. 그런데 버스 정류장 앞에 택시가 계속 세워져 있는 걸 봤다. 자기가 왔다 갔다 몇 번을 했다는 거예요. 아가씨 태우고. 그리고 다급해 보이는 어떤 남자가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정류장 그 뒤편 공원을 지나서 아파트 쪽으로 뒤를 돌아다보면서 계속 뛰어가는 걸 봤다. 그러면 형사들이 볼 때는 요 놈이 범인이에요. 그러니까 야, 그 인상착의 좀 얘기해 줘. 뭐 하려고요? 몽타주. 몽타주 그래. 예. 목격자가 있으니까. 네, 그런데 제 생각은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애초부터. 새벽 2시 이전이잖아요. 이분을 저 병원으로 호송한 게 새벽 2시경인데 그럼 그 이전에 찔린 거 아니야. 네. 공안시경대에 거기가 얼마나 그 환한 백주 대낮같이 환한 장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막 골목 쪽으로 뛰어가는 나가면서 희끌희끌 뒤돌아본 남자의 얼굴을 이 아이의 진술을 들어갖고 몽타주를 작성한다? 이거 내가 볼 땐 말 안 돼요, 사실은. 맞습니다. 이 목격자 진술 관련해서는 이제 기억의 어떤 그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목격자 진술을 받으면 이 목격 환경 이런 거 다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 목격해서 이제 얘기하는 게 뛰어가는 모습을 봤다고 그것도 하고 새벽 밤에. 1시 때. 근데 이제 얼굴을 그려내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사실은. 이 말도 안 돼요, 이거. 이런 수사를 누가 합니까, 이게? 이 말이 안 되고요. 더더군다나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면서 순식간에 본 거 아니에요. 지가 딱 서가지고 본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오토바이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사람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이게 범인의 얼굴을 자세히 봤겠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기서 꼬인 것 같아요. 예.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면서 걔 인상착의 얘기해봐 그랬더니 엄청 자세하게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얘가 다만 꼬마가 네. 영웅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애가 이거 봐라.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그걸 어떻게 봐 이 새끼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이러면 이렇게 자세히 진술을 한단 말이야. 요놈 이상하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형사들이. 그 탐문 과정에서 이제 그 몽타주 가지고 탐문 이제 댕기면서 쭉 했겠죠 형사들이. 했겠죠. 네. 했더니요 그 얼굴이 이 최군하고 항상 어울려 댕기는 선배 얼굴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기억이 사실은 인간의 기억이 굉장히 불안정한 그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은 그게 내가 본 게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출처에서 이게 뭐 이렇게 혼재가 되거나 이렇게 막 믹스가 되거나 이런 선입견도 있고. 예, 그렇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사건에서도 이제 결국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내가 굉장히 자세히 봤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좀 친하게 알고 지내는 그 얼굴을 지금 그렸잖아요. 그 연상을 해서 지 선배 얼굴을 알려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그러면은 그럼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냐 이게 조금 그렇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 지금 최모 군이 본 건 사실이잖아요.
그 뭔가 본 거예요. 예. 근데 그 그냥 기억 안 나요 했었으면 게임 끝났어요. 그리고 보면 일부 지금 얘기한 목격에 진술한 내용들이 그랬을 법한 이야기들이에요. 예, 보면은 한 명이 뭐 다급하게 뛰어가고 막 그랬을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진범이 있었다면.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면은 본인이 되게 굉장히 약간 각성된 상태일 수 있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범죄 사건을 목격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각성될 수 있는 거라서 이렇게 제가 자세히 봤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애니까 더더군다나 네,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자세한 게 어디서 나왔냐라고 하면 다른 기억의 출처를 끌어다가 이제 쓴 거죠. 그러니까 내가 봤다는 거를 적극 주장하기 위해서 그 사람 얼굴 좀 대봐 하니까 또 그것도 자세하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얘가. 맞아요. 이 최군이. 그러다 보니까 그 특징을 쭉쭉 얘기해서 몽타주를 그렸더니 그 몽타주 그린 걸 가지고 형사들이 탐문해 보니까 이 최군이 맨날 어울려 댕기는 선배예요. 그 얼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 얼굴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묘사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요, 교수님. 슬쩍 이렇게 했는데 자세히는 못 보고 슬쩍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알고 있던 그 선배 얼굴이랑 닮았다라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인식하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를 하는 바람.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하면 그 내용이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 그렇게 해서 그린 얼굴은 선배 얼굴이랑 똑같을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그러니까 몽타주 그릴 때까지만 해도 형사들은 그래, 고맙다. 그리고 그 몽타주를 들고 주변을 돌면서 탐문 수사를 했어요. 이 얼굴 아는 사람. 그랬더니 그 얼굴이 이 다방 꼬마에 매일같이 어울려 다니는 그 선배 친한,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경사들이 이제 이때 무슨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이게 수사에 혼선 주려고 요놈이 작전 피우나 요놈이 혹시 범인 아닐까? 지가 해놓고 현장에 있었으니까 또 더더군다나 이렇게 원래 범인은 그 사건 저지르고 난 다음에 멀찌감치 지켜보는 습성도 있기는 하잖아요. 네, 그렇죠. 또는 뭐 돌아와서 본다는 그런 개념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이. 근데 이 의심 황당하지만요. 하여튼 그래서 최군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최군을 경찰이 이 몽타주 그리는 거 진술한 것 때문에 꼬였어요, 이게. 그래서 최군을 의심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최군 주변 또 알아보기 시작하겠죠. 여기서 또 하나 또 꼬인 게 또 하나가 예. 안타까운 게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꼬이는 게 나와요. 지금 보면은 최근을 의심하기 시작한 그 계기가 또 다른 계기가 하나가 있는데 최근이 이제 의심스러우니까 찾아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방에. 다방으로. 그랬는데 마침 그 전날 조사를 받았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가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그만두고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이제 이놈 봐라, 요 놈이 범인 맞구나. 요 새끼 사고 쳐놓고 진술하고 나가자마자 가방 싸고 내뛰었구나. 경찰은 이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최군은 그때 집에 간 거예요. 도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최군 결국 집에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이제 끌고 왔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최군이 범인이라고 밝혀요. 범행일체 자백받았다고 그러면서. 이것도 이게 이 사건의 골격입니다. 임의동행이죠. 이때가. 예. 그런데 이제 봤더니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게 사건 발생하고 3일 만에 경찰이 범인 검거 발표하거든요. 난리 났었죠. 그랬겠죠. 예, 이게 이 목격자 범인은 놀랍게도 현장에서 몽타주 그리는데 협조했고 경찰한테 그 목격했다고 얘기했던 최군 15살짜리 아이다. 이래가지고 전격적으로 경찰이 검거 사실을 밝히니까 훌떡 뒤집어졌어요. 그러면 경찰이 발표한 사건 과정 한번 좀 봐주시죠. 그죠. 이제 그래서 최군을 이렇게 3일 만에 이제 발표를 한 내용인즉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최군이 자기 앞서서 가던 그 택시 기사랑 예. 시비가 벌어졌고 예. 그래서 택시 기사가 최군에게 너는 애미애비도 없냐? 이게 나이벌이 아마 이제 그쯤 되잖아요. 그렇죠. 어리니까. 애미애비도 없냐라는 그렇게 말을 해서 그 말에 격분을 해서 화가 치밀러 올라서 평소 최근이 가지고 다니던 오토바이에 가지고 다니던 칼을 꺼내서 찌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그 사건 내용을 이렇게 발표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도 얘기를 했어요. 이제 칼은 오토바이 앉는 안장이라고 그러죠. 네. 그 밑에 그 공간에 칼을 항상 소지하고 댕겼다. 네.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칼로 가져와서 찌르니까 택시 기사가 택시 안으로 피했다.
네. 그래서 택시 뒷좌석으로 올라타가지고 계속해서 택시 기사를 공격했고 그리고 달아났다. 이렇게 이제 그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밖에서 공격이 시작됐는데 택시 기사가 그 공격을 받고 놀래서 택시로 가서 탔다. 운전석에 앉았다. 네네. 그런데 또 쫓아가서 뒷문을 열고 들어갔고 그 안에서 마구 찔렀다? 이건 조금 그림은 좀 불명확해요. 저는 그리고 이거 봤을 때 정말 그냥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교수님. 지금 이 판이라면, 이 버전이라면 지금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었잖아요, 최근에. 네. 근데 앞서던 택시기사랑 시비가 붙었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이게 택시가 앞에 그러니까 그 흉기 찌르고 할 때 택시가 앞에 있었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보니까 본인 오토바이가 앞에 있었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앞질러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 하는데 그럼 오토바이가 앞에 있고 택시가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시비 바깥에서 만약에 시비가 했다고 쳐도 칼로 만약 찔렀어요. 그럼 막 도망가가 택시기사가 뒤에 가서 탔다고 쳐봅시다요. 그러면 이렇게 가갖고 찌르면 되잖아요. 택시기사 있는 쪽으로 가서 찌르면 되잖아요. 네. 근데 뒷좌석으로 타가지고. 뒷좌석 문을 열어가지고 거기에 뒤에서 앞좌석에 있는 사람을 또 찔렀다라는 거죠. 아주 부자연스럽죠. 이게 말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최군 말대로 뒷좌석에 올라타고 공격을 했으면 뒷좌석에서 최군의 지문이라든지 이런 거 검출돼야지 맞아요. 그렇겠죠? 뭐 붙잡고 찌르지 이거 네. 뭐 그냥 막 이렇게 허우적거리겠어요? 뭐 기대거나 어디 기대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근데 그런 거 잡았다라고도 얘기를 네, 그런 거 전혀 안 나왔고요. 그리고 오토바이에서 칼을 갖고 오는 사이에 그 저 운전기사분은 와서 벌써 윙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차로 도망까지 갔는데 아니면 문만 잠가도요. 문만 잠궈도 되죠. 네. 근데 그게 막 나는 이게 하여튼 이 사건은 아예 애초부터 최군을 범인으로 생각하고 그냥 몰고 거죠. 맞춰간 느낌이 들어요. 이게 애초부터 아예 말이 안 되고요. 이 택시 기사분은 또 그 저 주변 동료들 얘기 들어보면 막말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네. 동료들하고 싸우거나 그런 성격 아주 온순한 성격이래요. 이분 성향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 뭐 너는 애비애비도 없냐 이놈의 자식아 뭐 어쩌고 했다는 말 이 자체도 그분 입에서 나올 만한 얘기는 아니라 그러네요. 지금 그러면 이제 결국은 경찰이 발표한 그 내용은 동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범행 방식, 경로, 그렇죠. 네, 그게 지금 다 이제 엉망진창인 엉망진창이에요. 내용인 거죠. 엉망진창. 이것만 네. 들어도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뭐 이 저 살해당한 그 기사분 10군데 이상 찔렀잖아요. 네. 난자당했는데 이게 이제 과다출혈로 죽었잖아요. 그러면 최군의 몸에 피 튀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 방울도 안 100%죠. 건데. 몸이라든지 옷이라든지 걔가 가지고 있던 소지품 오토바이에도 묻어야 돼요. 맞습니다. 타고 도망갔으면 단 한 방울의 피도 검출이 안 됐어요. 그런데 경찰이 그 당시 뭐랬는 줄 알아요? 옷은 세탁을 잘해서 그렇다고 주장했어요. 엄청 네. 이 아주 창피합니다. 이거 내가 이거 얘기하면서도 그러나 언젠가는 이 비난 하고 듣고 가야 되는 거니까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좋습니다. 간단해 또 범행도구 찾아야죠. 칼로 찔렀다고 칼로 하니까요. 찔렀으니까 범행도구 찾아야잖아요. 자백을 한 거니까요. 네. 네. 그런데 경찰이 배달용 오토바이에서 최군이 가지고 다니던 칼 작은 과도를 증거물로 압수를 했어요. 네. 그런데 최군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낚시 댕기면서 쓰려고 갖고 댕겼다고 얘기를 했어요. 15살인데 네. 낚시. 아니 근데 그거나 마나 네네. 작은 과도를 발견해서 이걸로 했다 그러면 그 칼에서 DNA 도출이 되거나 그다음에 제일 간단한 거 있죠. 찔린 자국과 과도의 어떤 폭이라든지 깊이라든지 이거 따져봐야 돼요. 칼이라는 건 있잖아요. 칼로 이렇게 딱 찔렀어요. 그럼 날이 외날이라고 쳐요. 네. 날이 있으면 찔릴 때 들어갔던 그 깊이만큼만 남는 게 아니에요. 뽑으면서 베이기 때문에 넓어져요. 네네. 그 폭 가지고 계산을 하거든요, 흉기를. 네. 그럼 과도폭하고 이거 그 상처에 있는 그 폭하고 계산해 보면 되거든요. 네. 근데 과도보다 피해자 이분의 상처에 났던 이 폭, 네. 이거는 부엌할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생기초예요. 그렇구나. 수사를 했다 그러면 엊그제 들어온 놈도 아는 내용이에요, 이거.
이게 그러니까 흉터 모양으로 추정해봤을 때 상처, 상처로 추정해봤을 때 한 12cm 정도 돼야 되고 폭이 한 최소 3, 4cm는 돼야 된다는 그렇죠. 건데 지금 요 가도는 뭐 폭도 길이도 그렇게 해당이 안 됐잖아요. 좀 작은 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상처하고 대조해 볼 때 이 과도는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살해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또 뭔가를 바꿔야 되겠죠? 이것도 나중에 보니까요. 짜맞추기. 이 칼 이거 다방 부엌에 있던 칼을 가지고 갔대요. 경찰이 가서. 네. 얘가 근무하던 그 최군이 근무하던 그 다방에 가서 조사할 게 있다 그러면서 다방 부엌에 있던 칼을 가지고 갔는데 나중에는 이제 과도 그 상처가 안 맞은 게 이제 뒤늦게 눈치챈 거예요. 나타났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최군 말이 맞는 거지. 낚시 댕길 때 쓰려고 갖고 있던 칼인 거지. 네. 그걸로 상처에다 맞춰보려니까 도저히 안 맞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방에 가갖고 얘가 근무하던 다방에 가서 부엌에서 식칼 하나 가지고 왔어. 경찰이 조사할 거 있다고. 네. 그리고는 범행 도구가 이 다방 부엌 칼이다. 그러고 또 번복을 했어요. 근데 그럼 부엌 칼에서도 지문이나 피해자 DNA 나와야지. 안 나왔어요. 난 이해가 안 가. 이걸 아무리 잘 관대하게 생각을 해줄래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저도요. 그럼 결론은 물증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이거. 네. 그런데 아시죠? 자백만으로 기소한 거. 옛날에 자백만으로 기소했기 때문에 고문한 거예요. 자백은 증거의 왕이다 하는 옛날 전제주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백을 하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백이 왜 증거의 왕이 되느냐라는 그 문제에 있어서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고 법률 전문가들 역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고가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한테 불리한 일을 하지 않을 거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불리한 진술하면 그게 진실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백한다 그러면 뭐 안 했는데 굳이 했다고 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법학 박사시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자백 가지고 안 되잖아요. 자백 보강 증거가 없으면 안 돼요. 네. 칼을 만약에 칼로 찔러서 살해했는데 내가 칼로 찔러서 살해하고 그 개천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 칼 못 찾으면요. 그 자백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법률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피고인이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을 아무리 해도 그거를 보강하는 보강 증거가 없으면은 그 유죄 단서로 쓸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아무 지금 증거가 안 나오잖아요. DNA고 뭐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오로지 자백. 자백은 옛날 말로 전제주의 시대 때 증거의 왕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 이놈 네 죄는 네가 알렸다. 저 아닌데요. 야 들어라 그러면 여기다 넣고 막 잡아 돌려 꽉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너 네 죄는 내가 알렸다 그러면 그냥 이제 죽기 싫어서 맞습니다. 그냥 고문당하는 거 죽기 싫어서 그냥 제가 했어요. 제가 했어요 진술하고 그럼 경위를 쭉 쓰면 그게 맞을 수가 없어요. 안 했기 때문에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걸 맞추는 놈 누구예요? 형사예요. 너 이렇게 했다고 얘기해야지. 맞아 이 새끼야. 너 부엌 칼 아니고 다방에 있는 칼이구만. 처음에는 과도라고 이걸로 했잖아 이 새끼야. 네 오토바이 안장에서 발견했어. 너 이걸로 죽였지? 나 그거 아니에요. 나 그 낚시 갈 때 쓰려고 놓은 거예요. 그래? 근데 이제 누가 옆에 조금 똑똑한 놈이 얘기했겠지. 야 상처 깊이 폭을 보니까 과도는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그럼 과도 치워. 그 부엌에 그 다방 가가지고 부엌에서 칼 하나 찾아갖고 와서 이걸로 했지. 몰고 가. 그럼 거기에 DNA나 뭐 지문 같은 게 나와야지 되는데 그것도 없는 걸로 그냥 밀어붙이고 자백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죄는 네가 알렸다고 간 건데 이게 허위 자백 사건을 보면 우리나라 사건뿐만 아니고 뭐 전 세계적으로 되게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허위 자백의 공통점 뭐냐면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예. 그 세부적인 부분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는 게 허위 자백에서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패턴이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구체적인 정보를 얘기를 하면 일견 했으니까 네가 알겠지 이렇게 하는데
안은 지금 허위 자백만 안 한 거잖아요. 그럼 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서 나온 몰라요, 거냐? 몰라. 어디서 나온 거냐? 가르쳐 주는 거죠, 형사. 가르쳐 주는 거죠. 형사가 넌지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형사가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게 사건이랑 관련된 내용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구체적인 내용, 사건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나오지만 이 사람은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이 말하는 그 버전 판이랑 안 맞게 되는 거예요. 불일치되는 맞아요. 오류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건 맞아요. 이 사건도 당연히 그랬고 허위 자백 사건들에서는 그런 패턴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돼요. 결국은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왜 얘기했을까요? 결국 고문입니다. 맞습니다. 담당 형사가 경찰서 지하실 제일 안쪽에 있는 방에서도 때리고 여관 데리고 가서 자백받았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관 가서 조사 받는 것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불법이에요. 되죠. 예. 엄청나게. 그러니까 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고요. 나중에 이제 제일 이 컸던 거는 이제 경찰에서 자백밖에 없으니까 좀 부족하다고 판단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공작한 거예요. 공작. 어떤 공작을 했냐면 검찰로 이제 송치됐잖아요. 자백에 의해서 기소돼가지고 얘가 범인이라고 이 최군이 송치가 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최군이 담당 지 두드려 패던 담당 형사한테 편지를 한 통 보냈어요. 이거 쓰라고 시킨 겁니다. 이게 100% 제가 볼 때는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형사님께 죄송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담당 형사한테 보냈어요. 검찰로 송치되고 난 이후에. 이거 내가 볼 때는 이거 자의에 쓴 거 아니에요. 워낙에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너 그거 뭐 이렇게 뉘우치는 거 보이고 그러면 편지 한 통 쓰고 이러면 너 훨씬 덜 살고 나오고 너는 아직 어리니까 크게 처벌 안 받아 이런 식으로 회유를 했거나 뭐 장난친 거 이거. 그러니까 얘가 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형사님께 형사 두드려 팬 형사한테 뭐가 죄송해요. 그럼요. 그런 편지를 보내겠습니까? 이거를 검찰에 있는 그 피의자가 이제 보냈잖아요, 형사한테. 네. 그거를 형사가 검사한테 갖다 줘요. 이거 보십시오. 맞잖아요. 나한테 얘가 편지까지 썼어요. 이게 재판에서 결정적인 유죄 증거가 사실 된 거예요. 이거 완전 조작의 냄새 폴폴 나죠, 진짜. 그리고 이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정황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만에 하나 설령 그게 아마 조작되지 않은 거다라고 만약에 한다 그래도 이상하지 않아요. 뭐냐면 우리는 그냥 보통 생각해 보면 안 했는데 잡아놓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뭐가 뉘우치고 죄송하다고 하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한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허위 자백은 굉장히 어떤 그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그랬고 신체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상황 플러스 어떤 고문이나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심리적인 압박, 심리적인 고문이 더 심하죠. 회유, 어떤 이렇게 프레스를 가라는 압력을 굉장히 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그냥 보통의 그 수준의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렇기 제정신 때문에 아닌 상태라.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위축돼 있고 특히 또 이 최군이 요때가 15살 때잖아요. 굉장히 무섭고 아무것도 모르지. 그럼. 무섭고 막 해요. 근데 누군가 자꾸 나한테 잘못을 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검찰로 갔잖아요. 그럼 이 상황이 굉장히 무섭고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겠죠. 그럼 지금 이를테면 이때는 아이잖아요.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잘못했다라는 말밖에 없어요. 나 잘못했어요. 근데 이미 막 두들겨 맞아가지고 안 했다는 말은 못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저 반성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경찰 손을 떠나서 검찰로 갔는데 거기서 구태여 담당 형사한테 왜 보내냐 이거예요. 이 아이가 어리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프레스를 가했을 거잖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나한테 나의 생사를 쥐고 있는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생각하면 우리 성인의 상식으로 하면은 경찰에서 떠나가지고 검찰로 넘겼으니까 끝난 거지만 걔는 안 그렇지.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한 사람이 이 사람이잖아요. 저도 그건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마 고문과 회유가 동시에 이루어져요. 네. 그죠? 한 놈 막 때리고 또 한 사람 잠깐만. 예. 그러니까 지들 나름대로는 악역 담당, 선한 역 담당이 있단 말이에요. 막 고문하고 때리는 놈이 있는데 또 옆에 놈은 야 그만 때리지 마봐. 이리 와봐. 너 그러면 안 돼. 여기까지는 얘기해줘야지 아저씨가 책임지고 그건 도와줄게.
너는 아직 어려. 너 소년범이야. 넌 전과도 안 올라가. 뭐 이런 식으로 회유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맞아요. 그 형사는 이미 형사의 손을 떠나서 검찰에 가 있어도 그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반성한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떤 모종의 역할을 해서 자기가 잘 풀려날 수 있다는 기대감, 어떻게 보면 절박한 어떤 호소예요. 그것도 네. 선처를 부탁하는. 네.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보기는 해요. 그건 우리 홍윤희 박사님 얘기하는 거하고 저하고 맥락은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가 볼 때는 더 나아가서 편지 쓰게 시켰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도 왜? 굉장히 높.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려고. 경찰 손 떠났는데 검찰에 넘어간 사람한테 편지 온 거를 가지고 와서 검사한테 줘서 그걸 법정에 구태여 결정적인 증거로 자백밖에 없으니까 네. 그걸로 사용했다는 건 용도를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럴- 자백에 보강 증거 만들어 했더니 그 반성 편지 억지로 만들어서 갖다가 재판정에 내세운 것 같아요. 하여튼 이 편지 때문에 이 최군 같은 경우는 유죄 증거 되는데 재판에서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역할 된 것 같습니다. 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 경찰에서 다 인정했던 거 삭부이네요. 최군이. 이게 허위 자백의 또 다른 특징 하나가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허위 자백을 하는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은 굉장히 이제 뭐 보통은 구금돼 있죠. 그 그 장소가 경찰서든 아니든 간에 어디 빠져나갈 수 없는 공간에다가 놓고 엄청 심리적인 압박을 막 가하고 거기에 심하면 물리적인 어떤 당연히 물리적으로. 네, 그런 것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했다고 말하는 것. 자백. 네,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나는 결백하기 때문에 결백한 사람들은 나는 결백하니까 언젠가는 밝혀질 거야라는 거가 믿음이 있어. 기저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내뱉는 순간이더라도 나는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은 맞으니까. 밝혀질 거야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허위 자백을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막 벗어나고 싶으니까요. 지금 했다가 근데 아니니까 당연히 번복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네. 재판정에서 경찰로부터 자백을 강요하는 물리적 폭력이 있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냐면 발바닥 때렸다. 네. 그 다음에 엎드려 버쳐시키고 허벅지 때렸다. 3일간 잠 못 자게 했다. 이거를 그냥 낱낱이 얘기를 해요. 네네. 그러면 이거 좀 신중하게 좀 봤었어야 되는데 1심 법원은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유족을 모욕했다. 이러면서 청소년이 이거 살인죄로 내릴 수 있는 그때 최대 형기가 15년이에요. 네. 지금 이제 20년, 25년까지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15년입니다. 15년. 15년 풀로 때려버렸어요. 소년범이니까 이제 부정기형이죠. 최대 맞습니다. 15년 아니고 최대 때려버린 거예요. 장기 몇 년, 단기 예. 몇 년 이렇게 해가지고요. 장기 15년 때린 거예요. 단기 네. 15년, 10년, 장기 예. 15년 이렇게 때린 것 같은데 그래서 1심 법원에서 징역 15년 때립니다. 청소년은 사용은 안 하니까요. 맞습니다. 15년 풀로 때린 거고 항소심 갔어요. 네. 항소심 2심 갔더니 이제 국선 변호인이 이게 더 웃겨요. 국선 변호인이. 이런 말을 왜 합니까? 변호인이 뭡니까? 변호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너 계속 부인하면 재판 결과 좋게 안 나온다. 너 형이라도 줄여보려면 했다고 인정하고 잘못 시인해라. 그러니까 15년보다 좀 줄이려면 네. 잘못했다고 인정하라고 저 국선 변호인이 자꾸 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혐의를 인정한 모양입니다. 재판에서 이 최군이. 어쩔 수가 없는 네, 상황인 거죠. 나를 도와주는 변호인까지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댈 데 없죠. 네. 그래서 결국 인정했더니 2심 법원에서는 또 그거 참작해 줬어요. 무슨 누구 동양 주듯이 말이야. 쓰듯이, 네. 그래, 너 혐의 인정했다. 정상 참작해서 5년 감형. 그 10년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상고는 이제 포기한 거로 나왔는데 상고는 사실 법률심이잖아요. 뭐 이거는 1, 2심에서 어떤 그 법률적인 해석 같은 게 잘못되지 않은 이상 그냥 갑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올라갔다고 해도 중요한 점은 지금 이 최군이
2심에서 인정하고 상고심 포기했다는 건 거의 손을 놨다는 그렇죠.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구나. 끝난 이렇게. 거죠. 예, 아무도 10년 사는 거예요. 10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10년으로 굳어버린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반전이 있죠. 3년 뒤에입니다. 2003년이에요. 이게 더 안타까워요. 이때부터가. 군산경찰서 관내에서 택시 강도 사건이 하나 발생해요. 네. 택시 강도 이 미제 사건을 수사하던 그 형사가 있었어요. 황상만 형사예요. 저 알거든요. 이름. 네, 예. 네. 그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저 첩보를 그 받아요. 황 형사가. 네. 그래가지고 당연히 황 형사가 위에 계장 과장한테 보고했겠죠. 네. 그러니까 경찰 내부에서도 야 이거 확정 판결하고 이미 10년 해서 살고 있는데 무슨 또 뭐 진범이 따로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재수사하면 이거 문제 될 수 있어. 고민 많았대요 내부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고심할 겁니다 이거. 네.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수사가 이렇습니다. 한 놈 잘못하고 다른 놈이 잘해갖고 결국 그 속된 말로 똔똔 돼버리는 케이스인데요. 이거는 억울한 인생 누명은 벗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그 아래에 있는 형사들 의견이 지배적이었대요. 이거 들어보니까 이 첩보 명백합니다. 걔 지금 억울하게 들어가서 하는 거 맞습니다. 이거 벗겨줘야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경찰이 왜 필요합니까? 이런 의견들이 무지 많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반대 의견 얘기한 사람들 내가 알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쳐야 하여튼 네. 내부에서 많은 그 고심이 있었다. 네. 고심 속에 비굴한 놈이 있었다. 근데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억울한 인생 누명은 벗겨주자 해가지고 얘가 이제 그 꼬마가 들어간 지 3년 됐잖아요. 10년도 이제 그 3년 받았으니까 2003년 6월 5일이에요. 6월 5일 날 군산경찰서 이 황 형사는 진범 김씨 25살짜리를 검거했어요. 이게 반전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김씨 이놈은 잡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첩보위에서 딴 거 아니에요, 경찰이. 네. 이 군산경찰서에서 택시 강도하려다가 기사 살해했다고 자백합니다. 이제 잡혀오기 전에도 알려진 바에 따르면 네. 잡혀오기 전에도 이 김씨가 많이 떠벌리고 다녔다라고 하잖아요. 무용담처럼. 네, 그러니까 뭐 첩보도 입수가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 들은 거예요. 네. 그러고 이제 이놈 경찰에서 자백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백 내용도 또 경찰이 터무니없는 소리 하면 아니잖아요. 이치에 안 맞으면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쭉 그날의 상황을 받았어, 이놈한테. 김가한테. 네. 그랬더니 이건 진범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그런 진술들을 진짜 정확하게 해요. 직접 한 놈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신빙성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예를 들면 어디 찔렀니 너? 네. 찌른 데 알아요. 자기가 찔러서 선제 공격해가지고 제일 먼저 찌른 데는 특히 기억해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마구 찔른 것도 나오고, 그래도 등 부위 마구 찔렀다, 배 부위 마구 찔렀다, 이게 자세에서 나오거든요. 네. 보니까 택시기사 찔린 부위 이거 진술로 거의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가장 특징적으로 어떤 느낌 같은 거를 진술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칼이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갔는가 여부를 따질 때 형사들이 묻는 질문이기는 해요. 네. 칼로 깊숙이 찔렀는데 뼈에 칼끝이 닿는 느낌. 저는 제 칼 맞아봤거든요. 내 이 옆구리 있는데 이 골반뼈 있는데 칼이 들어와갖고 뼈에 딱 닿는 느낌 지금도 내 머릿속에 있어요. 그 느낌이 있는데 이놈도 이 칼로 찔렀을 때 칼이 뼈에 닿는 느낌, 이 바스락거리는 그 느낌, 그런 거를 이놈이 진술을 했어요. 굉장히 독특한 정보잖아요. 네. 독특한 정보예요. 그리고 이놈이 또 그 얘기도 해서 칼이 그 바람에 휘어졌다, 끝이. 이거는 해보지 않은 놈이 말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수님. 실제 경험을 우리가 하면 어떤 그 감각적인 정보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대표 여기가 딱 적용이 돼요. 감각적인. 네. 찌를 때 그 뼈에 닿는 느낌. 그리고 진짜 그걸 뒷받침하는 게 네. 휘어졌다. 맞아요. 칼끝. 들어가가지고 마구 찌르고 있으면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칼이 결국 휘거든요. 그런 것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이건 뭐 명확할 수밖에 없어요.
이 김씨 25살 먹은 이 사람이 택시 강도하다 죽였다고 하는데 이때 이 김씨 그 김씨라고도 하면 안 돼 이 새끼 이거 김가 이거 이놈을 저 도피를 도와준 친구가 있어요 임모 씨라고 네. 그 사람도 체포 같이 해요. 왜? 그러니까 이 제보 이 첩보가 굉장히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보다. 그 첩보 내용 속에는 임가도 포함이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준 친구. 예, 그렇죠? 예, 네. 도피 도와준 친구. 그래서 둘 다 딴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그 임가도 데려다가 또 저 분리시키고 들은 얘기 구체적으로 조사 받았겠죠. 받았죠. 그리고 네. 뭐 상당 부분 그 일치했는데 이제 숨겨준 거에 대한 그 진술 받았잖아요. 네. 뭐라고 진술했어요? 숨겨준 부분에 대해서는 임 씨가 그날 이제 그러니까 김 씨 죽인 이제 살인자라고 할게요. 제가 그냥 이 살인자 김 씨가 자기가 택시 기사를 죽였다. 나 좀 숨겨달라.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해서 이제 자기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임 씨 집으로. 김 씨 집으로. 네. 그리고 나서 그 이제 그때 범행에 사용된 칼을 이 임 씨한테 친구한테 건넸다라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감췄죠? 칼을 이렇게 칼 집에다가 넣어가지고 침대 매트리스 밑에다가 이렇게 숨겨놨다고 해요. 그리고 칼 생김새가 네, 그때 끝이 휘어져 있고. 예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칼에 그 피는 조금밖에 안 묻어 있었는데 그 약간 하얗게 지방분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방분, 그러니까 돼지 비계 같은 게 묻어 많이 있었다. 묻어 있었다. 깊숙이 찔러서 나올 수 있는 현상이에요. 이거는 임 씨라는 숨겨준 사람도 그 김가 그 범행했던 놈처럼 칼끝이 휘어 있다는 걸 똑같이 네네.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숨겨준 본인이고요. 매트리스 밑에다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임가 이 사람이 이제 이사 갔던 모양이에요. 네. 그 이후에 그 집에 이사 왔던 그 새로운 집주인 저 장모하고 사위가 그 집 근처 화단에서 칼끝이 휘어진 이 칼을 발견한 적이 있대요. 이거 관련돼서 보강해 주더라고요, 그걸. 이거 김 씨가 그렇게 말을 했다잖아요. 그 칼을 그러니까 임 씨는 자기가 이사 갈 때 그 칼 그냥 내버려 두고 가가지고 이제 자기는 그 다음부터는 모른다. 모르겠다 이렇게 해놓고 김 씨 이놈은 칼 있어가지고 집어 던졌대요. 버렸다는 네, 거예요. 그 화단 있는 그게 데다가. 화단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거를 그랬는데-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 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청원해 줬어요. 쓰레기 네. 봉투에다 해서 버렸다는 버렸다라고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법정에서 진술을 해줍니다. 이분들이 네. 나중에. 네. 장모하고 사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뒷받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교수님 네. 이 김 씨의 진술도 굉장히 독특하고 구체적인 진술, 네. 임 씨의 진술도 굉장히 독특하고 구체적인 진술, 그렇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이 둘의 진술 내용이 정확하게 분리해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부합하죠. 부합하고 그 이외에 지금 다른 증거들이랑도 다 부합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100% 범인이에요. 김가 이놈이. 예, 황상만 그 당시 군산경찰서 형사반장 이거 그 구속영장 신청해요. 진범이라고 이제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열받기 시작해요. 검사가 물적 증거가 부족하다. 이를테면 칼이 없다는 거예요. 칼은 담아서 버렸잖아요. 갖다 버렸는데요. 그렇지만 그 칼에 대한 그 내용은 다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도 검사가 물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합니다. 영장. 김가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합니다. 그래서 이때 내 황 형사 그 만나고 싶어요. 한번 꼭 우리 프로에 부를 겁니다. 그 오시도록 그 나보다는 후배일 것 같은데 후배일까 선배 같기도 하고 이분이 구속영장 기각되니까 저 기각 사유가 뭡니까? 그러더니 범구가 없다, 칼이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요? 그럼 좋습니다. 내가 쓰레기 밀입장 전체라도 내가 수색할 테니까 압수수색영장 그 발부해 주십시오 하고 압수수색영장 신청했어요. 그러면 검사가 압수수색영장 발부해 주면 되잖아요. 황 형사가 쓰레기 매립장 전체라도 뒤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열받으니까 그랬겠죠. 압수수색영장 가지고 내가 쓰레기 매립장 다 파겠다는 거 아니에요. 맨날 며칠이고. 나 이거 황 형사 존경스러워요. 결국 이 사건은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황 형사는 미움받아갖고 파출소로 쫓겨납니다. 이거 이 사건. 하죠.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영장 그것까지 발부 안 해줬어요, 검사가.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그 발급하지 않는 사유가 뭐였냐면 흉기에 대한 특정이 부족해서, 흉기 생김새라든지 이런 특정이 부족해서 쓰레기 매립장 뒤지나 말하다. 너 뒤져봐야 못 찾는다 그 소리예요. 쉽게 얘기해서 흉기에 대한 특정이 부족해서
하나마나이다 하는 내용으로 영장 기각 사유로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 검사가 적극적으로 안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파헤치지 말라는 거죠. 이미 이렇게 해서 네. 사건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전임 검사가 기소까지 하고 형사는데 후임으로 온 검사 내가 전임 검사 거 진범 잡았다고 뒤집어 가지고 전임 검사한테 또 혹은 검찰 명예에 손상 가게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런 정신 가지고 검사하면 대한민국 이런 검사는 없어져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황 형사가 결국 48시간 긴급 체포했는데 네. 48시간 지나니까 석방해야지. 구속영장도 발부한대, 압수수색영장도 발부한대. 그 석방했어요. 그래도 형 황 형사 황상만 형사가 이거 놓겠습니까? 그럼요. 범인이 확실한데? 그래서 계속 주변에서 이제 배회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 김가하고 임가 이 두 놈 있잖아요. 네. 이 새끼들 다 검사가 기각해서 풀려나니까 자신감이 생겼어. 에이씨, 그 자백한 거 뒤집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들이 닭발갑니다. 이제 뒤집어요. 번복해요. 이혼한 부모님한테 내가 관심 받고 싶어서 지어낸 얘기다. 뭐 둘 다 지어냅니까? 이렇게 말을 똑같은 말을 맞춰. 그리고 얘네들 풀려나자마자 정신병원에 입원하잖아요. 치유하는 거죠. 생수하는 겁니다. 심신미약으로 허위 진술했다는 거, 네. 입증하려고 풀려나자마자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2012년도에 임가는 자살합니다. 죄책감 같은 게 네. 이거는 물론 다른 뭐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네. 임가는 자살했고요. 최종적으로 검찰에 이제 넘겼을 거 아니에요. 황 형사가 불구속 송치. 검찰에서 주물떡거리고 가지고 있다가 2006년도에 두 사람 무혐의 처분해버립니다. 그럼 이 사건은 거죠? 그냥 끝난 거예요. 네. 그리고 동시에 군산경찰서 황상면 형사는 파출소로 가고 그 수사팀 해체. 이게 자,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은 끝났습니다. 네. 예, 이제 최군은 가서 살고 있고 황 형사는 쫓겨나고. 아니, 이때라도 좀 밝혀졌으면. 이때 했었어야죠. 물론 뭐 지금 10년을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3년 요 때라도. 그러니까요. 근데 결국은 그게 검사의 방해로 털어버린 거 아니에요. 끝난 거죠. 결국 이 최군은 10년 만기 복역을 마치고 2010년 8월 달에 출소합니다. 풀로 살았죠. 2000년도 들어가서 10년 풀로 살고 25살이 됐어요. 15살 때 들어가서 10년 됐으니까 25살 됐잖아요. 네. 그런데 나왔는데 이 최군이 아마 나와서 다 어차피 살고 나왔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려고 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또 하소연할 데도 없다고 판단했어요. 네. 또 그 거대한 어떤 그 권력에 본인이 맞서봐야 안 된다는 거 깨달았어요. 뼈저리게. 그런데 도저히 못 견디는 이유가 있었어요. 딱 나왔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택시기사 유 씨한테 이제 저 근로복지공단에서 4천만 원하고 10년 그 지급을 한 게 있잖아요. 네. 그 4천만 원을 이제 택시회사에서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사망한 분한테 줬단 말이에요. 4천만 원을. 그러면 그걸 10년 동안 이제 그것도 이자가 계산됐어요. 네. 그걸 구상권 청구를 해요. 이 이게 최군한테. 원래는 그 네. 택시기사한테 피해를 이제 준 사람은 이제 지금 최군이니까 최군이 이 손해를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건데. 최군은 없으니까 교도소 갔으니까. 이 지금 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 해주고 그러면 사실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그렇게 해줄 뭐 그 원인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거를 최군한테 다시 이제 내놔라. 나왔으니까 교도소에서 출소하니까 최군을 상대로 해서 걸어 이제. 구상권이라고 하잖아요. 구상권 청구해요. 네. 내놔. 그래서 이자까지 포함해가지고 1억 4천이에요. 1억 4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죠. 네. 그러니까 이 최군이 그냥 넘어갈 수 있었어. 10년 억울하게 사는 거는. 근데 1억 4천 본인이 이건 너무 억울한 거야. 또 내일 능력도 안 되고. 어쩌면 그 1억 4천 때문에 최군이 재심을 통해서 이제 무죄 받으려고 애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계기가. 만약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최군한테 1억 4천 내놓으라고 안 했으면 이 사건 끝났어요. 맞아요. 억울하지만 그냥 끝났어요. 네. 이거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방법을 이제 최군도 억울해서 여기저기 알아보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재심을 통해서 무죄 받는 것만이 이제 그 1억 4천만 원 면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2013년 4월 달에
최군이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는 겁니다. 드디어. 그리고 오래 걸렸어요. 재심 이거 잘 안 받아들여져요. 예, 확정 판결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어떤 증거가 별도로 드러나거나 진범이 잡히지 않으면 거의 안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이게 어려웠는데 오래 걸렸어요. 재심 심사 결정 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재심을 받아주는 것도 오래 걸려요. 네. 재심이 받아들여져서 재심이 시작돼도 오래 걸리고요. 맞습니다. 네. 재심을 청구한 지 2년 2개월 만인 2015년 6월 22일 날. 그리고 재심은 청구가 고등법원부터 시작이에요. 네네. 광주 고등법원이죠. 네. 익산이니까. 재심해주세요라고 얘기해놓고 2년 2개월 지나서 그래 그럼 해봐 이렇게 된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심하겠다고 결정한 게 2년 2개월이에요. 재심을 건다고 그래서 재심 그거 재판으로 심판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재심을 받아줄까 말까 하는 거 그거가 2년 2개월 걸린 거예요. 그래서 2015년 6월 22일 날 광주 고등법원에서 재심을 결정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또 검찰 의견 들으니까 검찰은 이때 그 재심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다 항고해요. 네네. 그거 부당합니다.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네. 하고 이제 항고해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면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49일 남겨놓은 49일. 아이고. 49일 남겨놓은 시점이에요. 네. 2015년 7월 달에 근데 태완이법이 개정되면서 잘 아시잖아요. 네. 2000년 8월 이후 발생한 사건은 이제 공소시효 폐지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적용이 되죠. 그죠. 근데 광주 이제 그 고등법원에서 저 고검에서 그 검찰이 즉시 항고하고 그 검찰 이제 대법원에서 이것도 결정해 줘야 돼요. 그렇죠. 네. 대법원에서 검찰 항고 기각 이거 재심 가야 돼. 그래서 확정됐어요. 재심 결정이.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사건 거꾸로 다시 수사가 개시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네. 그럼 왜 허위 자백했느냐 이런 게 이제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조사 과정에서. 그렇죠. 이게 박준영 변호사가 이거 재심 붙었어요. 네, 재심. 박준영 변호사 내가 통화도 하고 이거 오라 그랬더니 이제 너무 바쁘고 저명 인사가 돼가지고 그거 쉽지 않네. 나하고 같이 둘이 댕기면서 지방 가서 같이 강의도 하고 그러고 댕겼거든요. 대구도 가고 저 어디 뭐 전라도 저 충청도도 가서 같이 강의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바쁜가 봐. 그래도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건 끌고 올 겁니다. 우리 사건 의뢰 구독자님들 굉장히 좋으시겠어요. 교수님이 이제 별별 분들을 다 섭외할 예정이시라. 예정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홍윤진 박사처럼 모시고 와야지. 그러면 이제 경찰 강압 수사하고 여관에서 조서 이루어진 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은. 강압에 의해서 했잖아요. 네. 공문에 의했고 그리고 조사는 여관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최군 증언에 따르면 그 체포해가지고 경찰서로 안 갔어요. 여관으로 끌고 가고 여관방에서 3-4시간 구타당했다는 거예요. 요거 진술했고요. 이건 이미 여관에 끌고 가는 순간 그냥 고문으로 인정해요. 최군 얘기 아니더라도 뭐 여관 가서 묵찌빠하고 놀았습니까 그럼? 여관은 뭐 왜 갑니까? 왜 갑니까 그거? 네. 그거 뻔한 거 아니에요. 네. 경찰서 안에 가면 이목 집중될까봐 제3의 장소 몰래 숨어 들어가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아예 잡은 거죠. 이게 지금 물론 20년 전이긴 해도 지금 이게 지금 2000년대에 들어가서 이게 웬 말입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전화번호를 하나 툭 던져주면서 야 이 새끼야 오리발까지 말고 그러면 네가 거기서 네가 진범 하나 골라. 전화번호 찾아내봐 이 새끼야. 이렇게 했다는 거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어린애 15살짜리 지는 자식도 안 기려 이렇게 나쁜 놈의 새끼들 말이야. 이게 이런 방식이 아니 이게 너무 웃긴 게 이게 전형적으로 예전에 교수님 그 이제 공안범들 사상범들 잡을 때 이렇게 고문을 많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가. 그죠. 그럴 때 많이 쓰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때릴 구실을 찾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던져주면서 그 중에서 진범태 왜 못 때 이 새끼야 때리는 거예요. 때릴 구실을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어 갖고 구실을 찾아서 때린 거. 그러면서 엄청 때렸다는 거예요. 경찰서 가서도 조사할 때 그 경찰서 안쪽에 있는 방에 나오면 내가 볼 때 숙직실이에요. 그 안에서 저 진술이 틀린다고 하면서 걸레나 이
걸레 봉 있잖아요. 네. 이런 걸로 때렸다는 거. 이건 진술이 틀린다는 얘기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도, 맞는 거예요. 식도, 지들이 맞춰가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시키면서 때린 거라고 이게. 맞습니다. 조작이죠, 조작. 만들어가는 과정인 네. 거죠. 네. 원산 폭격이라고 그러죠. 머리 바닥에 박는 거, 그 다음에 뭐 자만 재운 거. 이거 고문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에서 경찰서 안에서 뭐 때린 거, 걸레로 때린 거, 자만 재운 거 이거 인정하겠습니까? 증거 없는데 다 우리 발 같죠. 그러나 네. 깔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죠. 네. 여관에 간 거. 네. 그거는 경찰이 오리발 못 가죠. 예, 그렇죠. 예. 그거는 딱 걸린 거예요. 그건 인정했죠. 그건 인정하는 순간 고문했다는 소리예요. 그거는. 그래서 결국 그런 거 등등 허위, 고문 등에 의한 허위 자백 이런 거 등등으로 2016년 11월 17일 날 재심이 있었고 거기에서 무죄 받습니다. 광주 고등법원 제1형사부 31살이 됐어요.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에요. 16년 만에 무죄 받았습니다. 16년 지금 만에. 15살에 그런 일이 생기고 산만큼 다시 살아서 결국 무죄가 난 거네요. 15살에 구속돼서 25살에 풀려났고 예. 25살에 풀려나서 6년 동안 투쟁해서 16년 만에 무죄 재심에 의해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겁니다. 너무 미안하고 오히려 제가 이 최군한테 죄송하고 미안해요. 같은 내가 어떤 경찰이었다는 그 부분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픔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고통을. 재판부가 이 최 씨한테 그랬어요. 지난날의 아픔을 털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바란다. 고생 많았다. 이제 돌아가도 좋다. 이게 마지막 말이래요. 재판부에서. 무죄 선고하고. 그리고 이 최 씨가 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냥 형식적인 것 같고 오늘이 오기까지 어떻게 살았다고 표현하기 어렵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출소하고 무슨 일을 하려 할 때마다 나한테 붙어있던 살인 꼬리표였다. 아마 아이가 있나 봐. 이제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돼서 좋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고 그러네요. 참. 그리고 사과했죠. 전 전북경찰청 형사과장, 네. 그 이현재 형사과장이 경찰의 모든 잘못으로 인해서 이게 그러니까 도단위 익산경찰서에서 잘못한 거를 이제 전북청 당연히 뭐 전북청에서 해줘. 지휘했으니까. 네, 상급기관이니까. 경찰의 모든 잘못으로 인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준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밝혔고. 그러면 홍 박사님, 이 사건은 누가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있었을까요? 누가? 애초에요? 네. 아니면 아니 전부 합산해 보면 전부 합산해 보면 그냥 딱 세 군데를 꼽을 수 있죠. 경찰, 그렇죠. 검찰, 법원. 다 똑같아요. 네. 예. 경찰만의 잘못도 아니고요. 또 검찰, 법원 이거 다 바로잡을 기회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경찰, 검찰, 법원 다 이거 저 책임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여러 번 재판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걔 억울한 걸 하나도 누가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물적 증거도 없이 자백에 의거해서 우리나라가 뭐 전제주의 시대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허점 많은 그 증거 이거를 간과하고 유죄를 내렸다는 거 이거는 정말 나쁜 거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거 억울하니까 소송 걸었겠죠, 당연히. 박준영 변호사도 이거 걸으라고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국가를 상대로 해서 걸어야죠, 이거. 이거 지난 내 인생을 어떻게 그러면. 보상을 받아도 모자르죠. 뭐로 보상받아도 모자랄 텐데 어쨌든 받긴 받아야죠. 예, 그래서 저 형사보상금 그 신청을 해요. 이게 형사보상금은 재판 과정이나 구속돼 가지고 이제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서 네. 이제 그 구금연도의 어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그 1급 네네. 그걸로 계산해 갖고 최대 5배까지 이렇게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8억 4천만 원 정도 산정된 것 같고요. 네. 근데 이 중에 일부는 이게 약속을 했대요. 박준영 변호사하고 둘이서. 이 사건이 재심에서 받아들여지게 하고 무죄가 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거는 사고 친 놈도 익산경찰서지만 군산경찰서 황상만경이 때문에 이게 재심 무죄에서 떨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분이 예. 그래서
그 박준영 변호사하고 약속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군하고. 예, 이거 사법 피해 조력 단체 여러 단체에서 도와줬잖아요. 네. 그분들하고 진범을 잡는데 도움을 준 그 이 군산 경찰서 황상만 그 형사반장한테 각 5% 내놓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이 그 박준영 변호사 큰일 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얘만 풀려나오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진범 이 새끼 끝내야죠. 그럼요. 김관음 잡아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진범을 검거를 했죠, 결국.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로 도피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출국 금지부터 제일 먼저 했대. 예, 무죄 선고된 그날. 네. 이 11월 17일 날인데 네. 그날 이놈 출국 금지부터 했대. 바로 딱. 임관은 자살했으니까 땡치고 네. 바로 11월 17일 날 출국 금지 시켜놓고 영장을 아마 이틀 있다가 구속영장 청구하고 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영장 전담판사 성기권 부장판사예요. 네. 실질 심사한 다음에 영장 발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놈은 네. 그때 38살이 됐어요. 바로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된 거예요, 집에서. 네. 아, 경기도 모처에서. 네, 네. 그 강도살인은 무기 아니면 사형이에요. 맞습니다. 네. 네. 긴급 체포해 버렸고요. 근데 요놈 가보니까 개명했더래요. 자기도 뭐가 캥기는 게 있었겠죠. 네. 중고 자동차 이 판매업 하는 걸로 하고 방송 타기도 했었다고 그러네요. 무슨 염치로 방송에 나옵니까? 하여튼 이놈 검거할 당시에 김가연은 평범한 회사원, 아마 자동차 판매사원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 모처에서 잡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가는 2012년도에 자살했기 때문에 끝났고요. 그래서 진범도 이제 어쨌든 이제 네. 체포가 됐으니까 예. 그 판결을 받아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1심 이제 뭐 2심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예. 전주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났고요. 예. 김 씨의 기존 자백,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예, 기존에 했던 자백들 그리고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일치한다. 그렇죠. 네. 그리고 김 씨가 범행을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갖다 살해한 사실이. 네. 그러니까 숨기라고 임가 친구한테 줬었던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게 다 인정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심은 이 징역 몇 년 받았나 이놈? 강도살인 15년이네 15년. 강도살인. 네네. 근데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강도살인은 어떻게 징역 15년? 무기 아니면 이거 사형인데 말이야. 이거 얼마나 감해준 거 이거? 어? 그리고 이 새끼 하나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그거는 여기다 더 씌워줘야 되잖아요. 적어도 남이 억울하게 살은 최군이 억울하게 살은 거 10년 플러스는 해줘야 할 거 아니 15년 해도. 그 우리 이제 심정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네 어쨌든 이제 뭐 에이 열딱지나 이거 진짜. 공소 사실을 이제 바탕으로 어쨌든 15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났죠. 그래서 예, 2018년 3월 27일 날 대법원에서 네네 상고 기각하면서 확정돼서 15년 떨어진 겁니다. 참 이거 재심 과정에서요. 네. 그 당시 사건 담당했던 형사 있잖아요. 양심의 가책일지 심적인 부담일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직원이 2016년 9월 28일 날 익산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목매서 자살했어요. 이 증인으로 이제 당시 나왔던 그 사건 분이 담당했던 형사. 두 명 중에 이제 한 명, 분이죠. 예, 네. 예. 2명 중에 한 명이었죠. 그 한 사람 너무 괴롭다,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다 정말 이게 억울한 목숨들, 억울한 옥살이 다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재심이라는 영화 나왔었잖아요. 네, 그게 네. 약천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 개봉 240만 명인가 들었어요. 지금 이 사건은 굉장히 여러 매체 미디어에서 모티브가 많이 됐었죠.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심은요, 이제 그 민사상 재심이라는 게 있고요,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이라는 게 있는데, 피고인의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된 후에, 이건 유죄 판결이라는 그 선제 조건이 필요해요, 전제 조건이. 그 이후에 네.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서 다시 재판해 줄 걸 요구하는 거, 이게 재심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새로운 증거는 볼 것도 없이 진범 잡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익산경찰서 형사들이 억울한 사람 옥살이 시킨 거를
또 군산경찰서 황형사가 다시 풀어준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 제가 이거 조사하느라고 판결문 이렇게 했는데 이거 시간이 다면 막 이거 다 설명해주고 싶은데 오늘 좀 라이브 가야 되는데 오늘도 늦었어요. 허위자백 제가 예. 우리 허위자백 잘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연구에 따르면 예. 95년에서 이제 그 2012년 사이에 있었던 예. 그 중에 지금 이 사건처럼 유죄 판결 났다가 예. 항소심에서 뒤집어진 사건들 있잖아요. 많아요. 꽤 그 있어요. 사건들 540건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그 중에 많습니까? 540건 중에 한 20% 정도가 허위자백 해가지고 유죄 받았다가 그게 이제 어떻게 잘 밝혀져가지고 무죄 받게 된 사건이 한 20% 정도 된다고 해요. 110건. 그러니까 허위자백이 안 일어날 거다,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허위자백이. 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아까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서 8억 3천 정도 얘기했었잖아요. 네. 이제 최종 그 난 거 제가 찾았어요. 네네. 2021년 올해 1월 13일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 2017 가합 533-599 판결인데 네. 국가 상대로 해서 13억 주도록 이렇게 그 국가에서 이제 저 최군한테 13억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사람 최군한테는 13억. 네. 그 다음에 그 최군의 어머니도 억울했잖아요. 가족도 그분한테도 받았죠. 2억 5천. 네. 그 다음에 최군의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네. 여동생도 5천. 네. 합산하면 16억이에요. 네. 그 16억 중에서 네. 20%는 수사한 경찰서, 네. 경찰관, 네. 그 담당 경찰관, 수사한 경찰관, 그 다음에 진범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했잖아요. 네. 무혐의 처리했잖아. 검사. 계속 영장 기각시키고 그 검사, 네. 검사 그 20% 그러면 16억의 20%면 얼마입니까? 3억 2천인가요? 예. 그죠? 네. 3억 2천은 그 경찰관하고 검사가 둘이 공동해서 내라고 그랬어요. 그럼 둘이 1억 6천씩 지들이 오바이트 할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인 네. 판결이죠. 이렇게 판결해 그렇습니다. 주는 게. 네. 예, 이게 최종적으로 2021년 1월 13일 날 났습니다. 이 부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이 지금 이분이 이제 뭐 이제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16억, 이렇게 네. 16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들으시고 또 혹자들은 굉장히 큰 돈 받았네.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뭐 분들도 계실까봐 저희가 한 가지 염려가 되고 또 그리고 왜 우리 로또 같은 거 보면 로또 당첨되면 막 주변에서 막 모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돈 뭐 이렇게 저 사람 돈 있대 이러면서 막 접근하고 네, 이렇게 네. 하는데 이분도 이제 좀 굉장히 16억이라는 큰 거금이 이분한테 왔다라는 거를 알고 접근하거나 그런지 제발 말았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이 16억이라는 돈은 물론 굉장히 큰 거금이지만 그분의 10여 년 거의 근 15년이 넘는 이 세월에 대한 대가예요. 아이고 네. 피눈물 나는 정말 피눈물 나는 돈이에요. 그 그렇게 세월 이상이죠. 그 세월 이상이죠. 그 세월이 그 돈으로 사실은 보상이 말도 안 되죠. 되죠. 아니 뭐 16억 준다고 가서 10년 살아라면 살아요? 그럼요. 고문당해 가면서? 그런 돈이기 때문에 이런 거 그 돈을 뭐 생각하고 혹시 이제 이분 또 너무 힘드셨던 분이에요. 그럼요. 이제 처음 이제 그 이렇게 좀 편안함을 찾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거 혹시 들으시거나 아니면 이런 그 내용 사건을 알고 그렇게 접근하시거나 그런 분이 혹여라도 없으시겠지만 제가 너무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가지고 얘기 안 하겠지만 근데 혹자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됐죠. 사람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야죠. 이분 이 최 씨, 이제 최 씨라고 해야죠. 네. 그때 최군이었지만 네. 이 최 씨는 진짜 피눈물 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삶의 어떤 그 보상이라는 게 뭐 어쩔 수 없이 금전적인 보상으로 이루어지지만 네. 그거 가지고 뭐 돈 많이 벌었네, 땡 땄네 이런 쓸데없는 소리 짓거린다면 그건 나쁜 사람인 거죠. 맞습니다. 언제고 꼭 기회가 되면 또 우리 방송 보면 황상만 형사님 저한테 연락 좀 주시고요. 이건 한 번 더라도 내가 황 형사님 모시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오늘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 좀 다뤄봤습니다. 네. 좀 뭐 우리 홍 박사님 어때요? 저희 시간만 됐으면 드릴 말씀 너무 많거든요. 허위자백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몇 개 더 해주실까? 아니 근데 다음에 또 있어. 우리 또 있어요? 네네. 홍 박사님 또 오실 기회가 있으시니까 네. 잊어버리지 않고 있을게요. 허위자백 알겠습니다. 관련된 거. 네. 그거 좀 준비하셨다가 좀 얘기해 이제 줬으면 좋겠어요.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구독하시는 분들이 뭐 그냥 나 뭐 지나가다가 뭐 누구 한 대 때렸다 이 정도도 아니고 사람 죽였다라는 그런 내용을 어떻게 자백을 할까 안 한 걸 이제 그런 일이 정말 왜 일어날까 이게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이 허위 자백의 어떤 그 심리적인 기제 이런 것들을 좀 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또 그래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허위자백 여기서는 때린 거예요. 고문했어요. 맞아요. 네. 네. 최군 이제 최군도 아니죠. 최 씨. 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세상이고 억울한 거 푸셨으니까 행복하시고 정말 억울한 그 세월을 남은 삶 속에서 충분히 다 그냥 상쇄하고 남을 정도로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진심으로. 그리고 저도 경찰을 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다는 말씀 드리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예. 오늘 장시간 고생했어요. 아닙니다. 수고했습니다.